새콤달콤한 빨간 맛. 디저트와 장식으로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스트로베리 딸기. 봄의 대명사 딸기의 맛과 향은 그야말로 베리 굿이다. 봄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딸기 메뉴들. 살랑살랑 봄바람은 딸기와 함께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건강밥상 오늘은 베리베리 달콤한 딸기와 함께한다. 딸기의 붉은색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체내 혈관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고 혈전 억제 효과가 탁월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딸기에 함유된 일레직산은 항암 효과가 있으며 심장병을 완화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남 논산이 주산지로 꼽히는 딸기. 딸기 5알이면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섭취량으로 충분하다. 영양가 높은 딸기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부드럽고 퐁신한 치즈에 딸기가 퐁당 빠졌다. 딸기 치즈 케이크.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초록과 빨강의 보색 대비가 확실한 딸기 파스타 샐러드. 비주얼 값, 홈파티 준비 완료. 달콤하고 모양과 색이 예쁜 딸기는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로 활용되고 있죠. 딸기와 부드러운 치즈는 맛의 조합이 좋은데요. 오늘은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딸기 치즈케이크 만들어 볼게요. 딸기는 과육에 손상이 없고 씨가 선명하게 돋아난 것이 신선하다. 또 물기가 만져지지 않는 것이 맛있는 딸기다. 딸기 꼭지를 제거한 후 물에 씻으면 수용성 비타민이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척 후 꼭지를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 깨끗이 씻은 딸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케이크 장식용으로 준비해 놓는다. 케이크 안쪽에 넣을 딸기와 위쪽에 데코레이션할 딸기는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모양에 따라서 예쁘게 썰어주세요. 준비해뒀던 통밀 쿠키는 손으로 잘게 부순 다음 믹서를 이용해 다시 한번 곱게 갈아준다. 여기 녹인 버터와 소금 설탕을 넣어 잘 섞어주자. 크림치즈는 콘 보울에 쏟아 풀어준 다음 요거트와 설탕, 우유, 그리고 풍미를 더해줄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우유를 조금씩 부어가며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주자. 크림치즈가 단단해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전자레인지에 15초 정도 살짝 돌려주시면 잘 풀립니다. 무스 케이크나 푸딩에 사용하는 판 젤라틴도 준비한다. 판 젤라틴을 찬물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불린 후 풀어놓았던 크림치즈에 쫀득하게 불어난 젤라틴을 넣어 골고루 섞어준다. 이제 케이크 용기에 분쇄한 쿠키 반죽을 꾹꾹 눌러 바닥을 채운 다음 벽면에 얇게 썬 딸기를 세워 붙이고 크림치즈 반죽을 부어 컵을 채워주면 끝! 치즈케이크는 저처럼 이렇게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작은 퍼먹는 미니 케이크를 만드셔도 좋고요. 밀폐 용기나 케이크를 만들어서 원하는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장식용 딸기와 설탕 파우더를 뿌린 후 냉장실에서 2시간 이상 굳혀주면 완성! 적당히 꾸덕꾸덕하면서도 풍신한 딸기 치즈케이크의 매력. 비주얼에 반하고 또 한 번 감동하게 되는 맛. 오븐이 없이도 멋진 케이크가 완성됐다. 딸기는 비타민은 많고 칼로리는 낮고 맛도 좋은 일석삼조의 과일입니다. 딸기는 다이어트 식재료도 활용하기 참 좋은데요. 오늘은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한 딸기 파스타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딸기는 식지 않은 상태에서 부딪히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포인트. 또 꼭지를 아래로 가게 세워서 보관하면 신선함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다. 식용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풀어놓은 물에 1분 내외로 잠깐 담갔다가 물러지지 않게 가볍게 세척하는 게 꿀팁. 파스타에 들어갈 딸기는 4분의 1쪽으로 보기 좋게 썰어 준비한다. 딸기를 씻을 때는 소금과 식초를 소량만 넣은 물에 30초간 살짝 담궜다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소스에 들어갈 양파는 잘게 다져준 후
큰 볼에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 간장과 레몬즙, 소금, 설탕, 후추를 한데 넣어 양파와 잘 섞어준다. 소스에 파슬리 가루를 조금 넣어주면 색감이 더 잘 살아난다. 이어서 두부도 손질하자. 두부 4분의 1모를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는데 생두부보단 데친 두부에 양념이 더 깊게 배어든다. 저는 이번 샐러드에 단백질 섭취를 위해 두부를 선택해 봤는데요. 두부가 아닌 고기류나 삶아진 콩을 넣어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서브 제로 파스타는 끓는 물에 삶아주자. 길이부터 형태까지 워낙 다양한 파스타가 있으니 취향껏 골라 요리를 하는 것도 포인트. 삶은 파스타는 간이 잘 배도록 미리 만들어두었던 소스에 충분히 재워둔다. 이어서 메인 재료 딸기와 올리브유, 설탕, 식초, 소금을 넣어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놓는다. 샐러드 채소는 알록달록한 색을 가진 어린잎 채소를 사용하시게 되면 모양도 귀엽고 맛도 냉파스타와 잘 어울립니다. 커다란 플레이트에 리스 모양으로 새싹 채소를 뱅 둘러준 후 딸기와 두부를 올리고 소스에 재워둔 파스타를 올려 견과류와 치즈를 뿌려주면 근사한 파스타가 완성된다. 여기에 딸기 드레싱까지 곁들이면 완벽한 조합. 제철 딸기를 더 맛있고 예쁘게, 싱그러운 봄 내음도 펄펄, 향긋한 봄바람이 우리 집 식탁으로 불어오는 것만 같다. 딸기는 비타민C 및 무기질이 매우 풍부하여 피로 회복 및 피부 건강에도 매우 이로운데요. 딸기는 피부 콜라겐의 파괴를 막고 염증 생성을 차단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멜라닌을 억제하여 기미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딸기에는 자일리톨 성분도 있어서 치주염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베어무는 순간 입안 가득 고이는 단물. 새콤달콤한 맛과 향은 이 봄과 찰떡궁합이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보던 딸기 디저트를 손수 만들어보는 정성과 재미. 알록달록 비주얼의 끝판왕 딸기. 새봄의 시작, 비타민 전도사 딸기로 봄이 오는 길목을 환하게 물들여보는 건 어떨까? 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리할 때 빠지지 않고 넣는 채소가 바로 마늘인데요. 이 마늘의 1인당 소비량을 봤더니요, 1년에 6에서 9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알싸한 식감은 물론이고요, 또 영양가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고기와는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삼겹살 구울 때 함께 굽게 되면 계속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늘을 고기와 기름에 함께 굽게 되면 이 살찌는 주범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마늘이 원래 당질이 높은 편인데요. 이 고기 기름이나 참기름에 함께 굽게 될 경우 기름을 모두 흡수해서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이제 기름이 굽지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마늘 냄새가 좀 부담스럽거나 좀 위가 약한 분들은요, 좀 익혀서 드시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익혀서 드시면 더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관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침묵의 장기 대장. 위암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잘 걸리는 암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암이다. 대장암은 직장과 결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의 총칭으로 발생 위치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진다. 대장암은 대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대장의 경우에는 약 150cm에 이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상행결장암이나 회행결장암, 고불결장암, 직장암과 같이 위치에 따른 암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를 모두 총칭해서 대장암이라고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는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직장은 물론 항문 기능까지 상실하게 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침묵의 살인자, 대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몸속으로 들어온 음식 찌꺼기나 유해 물질들은 원활한 배변 활동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독소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서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뭐 대장암 발병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오늘 그 대장암행활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외과의 노승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게 장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고 얼굴색, 낯빛도 밝아진다. 이 말에 정말 100%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 관리 중에 하나가 장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먼저 그 대장의 구조와 기능부터 좀 먼저 짚어주십시오. 네, 대장은 결장과 직장을 아울러 이루는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는 대략적으로 1.2에서 1.5m 정도 되고 직경은 5cm 정도 되지만 변이 가득 찬 경우에는 10cm 정도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장의 기능은 소장에서 대부분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난 변을 나머지 수분을 흡수하고 전해질을 흡수하게 되고 수분이 흡수되게 되면서 이 변이 딱딱해지게 되면 직장에서 모인 후에 변이를 느끼게 되면 항문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이 결장과 직장을 통틀어서 대장이라고 하고 이 대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우리가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장암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종류는 어떻게 나뉘어질지 이 점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장암은 대장에 생기는 모든 악성 종양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대장의 대부분 세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대장암을 이르는 말은 대장 점막에서 생기는 선암을 대장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성 세포에 따라서 임파선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임푸종이라고 할 수 있고 혈관이나 근육에서 생기는 육종도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분비 세포에서는 유암종이 발생하기도 하고 항문연 주변에는 상피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편평상피암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발생 빈도가 임푸종이나 육종 같은 경우에는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선암을 대부분 대장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뭐 이번에 용종을 몇 개 뗐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장암과 용종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유전성 대장암 환자분들이 약 5에서 15% 정도 됩니다만 이 외에 대부분의 대장암은 용종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용종에서 발생하는 대장암은 대장 정상 점막이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나 발암 물질에 의해서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대장 용종이 발생하게 되고 이 용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대장암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대장암으로 발전될 때까지는 수년여간에 걸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장암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대부분의 암이 그렇겠지만 이제 초기에는 사실 증상을 잘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대장암의 주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초기 대장암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진행이 되면서 우측의 대장암의 경우에는 우측 대장을 통과한 소장의 변이 아주 무른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가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암이 내강을 막으면서 소화불량이나 복통, 팽만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빈혈이나 오른쪽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좌측의 경우에는 변이 비교적 단단해지기 때문에 설사보다는 변비가 잘 생기게 되고 암 때문에 피가 잘 나게 되면서 혈변이 생기거나 끈적거리는 점액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에는 혈변이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암덩어리가 직장을 차지하면서 변마려운 느낌을 유발하고 잔변감이나 변이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얘기하니까 나도 이게 몇 개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드네요. 예.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언뜻 들려오는 것 같아요. 대장암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대장암은 대표적인 고령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의 고령에서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식이 식습관으로 동물성 지방이나 포화지방 식이 혹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육류 혹은 가공된 햄 같은 음식 섭취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어서 예. 이러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와 함께 다른 위험 요인으로 비만이나 운동 부족, 염증성 장질환에 기억력이 있으시거나 과음이나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대장암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 걸리는 암종들이 있잖아요. 뭐 위암이라든지 뭐 폐암, 뭐 갑상선암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데 이 대장암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유병률이 어느 정도나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점차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식습관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대장암 발생률은 2012년 이후로 점차 감소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는 전체 암 중에서 3등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하지만 2012년도 이후에는 분별 자멸 검사 같은 대장 검진이나 대장 내시경이 많이 시행이 되면서 발생률이 줄어들면서 10만 명당 약 44명까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프를 유심히 보니까 유방암이나 이제 전립선 암 쪽은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위나 대장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네요.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예,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발견하면서 암이 발전되기 전에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용종의 발견율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장암의 발생률은 갑상선암, 폐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대장암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하더라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대장암은 아까도 위험 요인에서 좀 짚어주셨지만 이 식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음식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음식에 따라서 국가별로 유병률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대장암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발병률이 낮아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헝가리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이외에 6등까지는 대부분 동유럽 국가나 북유럽 국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붉은 육류에 대한 고기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일조량으로 인해서 운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나라들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네. 성별로는 이제 남성들이 아무래도 뭐 회식이나 모임, 술자리가 많고요. 뭐 고기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혹시 남성이 더 이 대장암에 잘 노출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발생 비율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약 1.5배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약 64명에서 대장암이 발생되고 있고요. 예. 여성의 경우에서는 10만 명당 약 40명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암들과 비교했을 때 남성의 대장암 발생률은 약 4등에 해당이 됩니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장암의 발병률이 낮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의 경우에도 대장암이 약 3번째로 높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대장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위험인자 이야기하실 때 식생활과 더불어서 이제 고령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고령에서는 좀 얼마나 위험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은 대표적인 고령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남성과 여성에서 발생률이 모두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에서 사망률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대장암의 경우에는 다른 암과 비교를 했을 때도 대장암의 사망률이 유독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령에서 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고. 네. 예.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선 매년 3만 명 정도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있다. 악성 종양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대장암. 맵고 짠 음식, 또 육류와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이 대장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장암의 국내 암 사망률 또한 폐암, 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식사 후에 계속 토하는 증상이 있고 방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 배가 좀 많이 아픕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지셨나요? 처음 시작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됐는데 점점 심해진 건 3, 4일 전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서 체중이 줄어들거나 오른쪽 아랫배에 만져진 덩어리는 없었나요? 3kg 정도 줄었고 오른쪽 아래 덩어리가 좀 만져집니다.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지만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면 발생 부위나 진행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 좌측 대장암의 경우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측 대장암의 경우엔 복부 종괴나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토와 함께 동반된 우하복부의 통증, 만져지는 종괴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사행결장 암에 의한 대장 폐색이 진단이 되셨고 바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술 이후에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장암의 진행을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장 조영술이나 대장 내시경,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한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암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선종 단계에서 용종 절제 치료까지 할 수 있어 대장암 예방에 유용한 검사다. 때문에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의 원인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가면 변이 아주 가늘게 조금만 나오고 시원하지가 않아요. 변이 가늘어진 외에 체중이 줄었다든지 아니면은 아프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하는데 화장실을 변을 보고 나면 항문 쪽이 좀 아파요. 최근에 혹시 대장 내시경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내시경은 계속 꾸준히 좀 받았는데 대장 내시경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지만 발견 시기가 늦어질수록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평소에 배변 습관이 달라진다거나 배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면 대장이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채야 한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배변 습관의 변화를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검사 결과는 중하부 직장암에 해당이 되고 검사 결과 진행성 직장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시행하시는 것보다는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하여 진행된 직장암의 크기를 줄이고 병기를 완화시킴으로써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이겠습니다. 이 이후에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장암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구불결장과 직장.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다. 대장암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데 영기에서 초기까지는 내시경으로 암을 절제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면 대장 일부와 혈관, 림프절 등을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대장암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으신다면 대장암의 진행으로 인해서 출혈, 통증, 폐색, 대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천공으로 인해서 복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수술받지 않으신다면 간이나 폐, 복막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뒤늦게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죽음의 씨앗이라 불리는 대장암. 암의 예후는 조기 발견이 좌우하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만이 최고의 예방법이다. 주로 중장년층 남성에게 발생하던 대장암이 최근 들어 젊은 층과 여성들을 노리며 우리나라 대장암의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소리 없는 침입자 대장암. 꾸준한 관리와 검진으로 막을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대장암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대장암의 진단법과 수술법을 알아볼 텐데요.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직장암이 의심될 때는 간단히 직장수지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문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직장암을 촉지함으로써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방법으로 분변 자멸 검사나 대장 조영술이나 암태아성 항원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국가검진으로 분별 자멸 검사를 시행을 많이 받으시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확진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이고 진단뿐만 아니라 용종 절제나 조기암을 절제를 통해서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대장암 소견을 받아봤을 때 이제 좀 더 정밀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수술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장암 진단 환자분들 중에서는 약 15%에서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 사기암이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받고 난 후에도 흉부 CT나 복부 CT를 통해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위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촬영하게 됩니다. 대장암의 전이는 폐나 간으로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흉부와 복부 CT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암 침범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MRI를 통해서 직장 점막 바깥쪽으로의 침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MRI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PET-CT의 경우에는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PET-CT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흔히 대장암은 뭐 1기다, 2기다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되는데요. 대장암의 병기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되는 걸까요? 네,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1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 기준이 간단합니다. 예. 대장 점막에만 국한된 대장암의 경우에는 0기라고 하기도 하고 대장 점막암으로 따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대장 점막을 넘어서서 점막 아래층이나 근육층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1기에 해당이 되고 장막층을 침범을 하게 되는데 장막층 이상을 침범하게 되면 2기암에 해당이 됩니다. 이 1기와 2기암의 경우에는 대장 주변에 임파선의 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주변에 임파선의 전이가 있는 경우는 3기암이라고 확인을 하게 되고 멀리 있는 대동맥 주변에 임파선의 전이가 있게 되면 그때는 4기암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간이나 폐로 또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4기 대장암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용종이나 그 종양의 크기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얼마나 침투가 돼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나뉘는 거네. 전이가 돼 있느냐.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병기에 따라서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살펴주실까요? 네, 대장암은 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에서 3기의 대장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장암의 경우에는 골반각 내가 좁기 때문에 진행성 직장암의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크기를 줄이게 되면 국소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크기를 줄이고 이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기와 3기의 환자 중에서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추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4기 환자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지만 대장암으로 인한 폐색이 있거나 절제가 가능한 4기 대장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시행한 후에 추가 항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대장암의 치료는 이제 수술이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수술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그 절제가 가능하다고 초기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모두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병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 점막에만 국한된 대장암이나 대장암이 침범이 적은 경우에 혹은 아니면 우연히 대장 용종을 제거했을 때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장 용종을 절제하고 난 후에 이 용종을 분석하였을 때 분화도가 나쁘거나 암 침범의 정도가 깊거나 대장암 주변의 신경이나 혈관, 임파선 침범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대장 주변에 임파선이나 다른 장기로 퍼져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네. 오른쪽 위에 그림은 저 볼록볼록 나와 있는 것이 모양이 그게 용종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장 용종이고요. 네. 이 용종의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점막에만 국한된 대장암이었고 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잘 제거가 됐고 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아, 종양이 제거된 모습이고 아래 사진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수술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초반에는 개복술부터 시작해서 복강경까지 점점 이제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환자의 상태나 위험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떤 수술법들이 좀 있을까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환자분들은 배를 크게 가르는 개복 수술을 시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30여 년 동안 복강경 수술이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복강경 수술을 개복 수술과 비교했을 때 치료 성적이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최근엔 대부분 대장암 환자분들이 복강경을 통해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요 근래 10년 동안에는 로봇 수술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복강경 수술과 거의 비슷한 치료 성적을 보이면서 수술자에는 로봇 수술이 좀 더 편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점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장암 환자분들이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시행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장암 폐색에 의해서 소장이나 대장 모두 크게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복강경이나 로봇을 통한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의료진이 판단하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대장의 그 구조를 살펴볼 때 워낙 그 1m가 넘는 장기가 이렇게 네. 있기 때문에 발생 부위별로 수술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먼저 그 결장에 생긴 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술법을 사용합니까? 그 결장암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결장암이 우측에 있는 경우에는 우측 결장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좌측에 있는 경우에는 좌측 결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회행결장에만 있는 경우에는 회행결장만 절제하는 회행결장 절제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 따라서 절제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절제 범위가 포함이 되는데 이 이유는 대장암의 경우에는 임파선 전이가 굉장히 안 좋은 예후를 보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임파선을 모두 다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 결장의 길이가 긴 만큼 위치에 따라서 암을 절제해 볼 수 있는 결장술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결장술을 하게 되면 사실 궁금한 게 음식을 섭취할 때 조금 어느 정도는 가려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평생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상 식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수술 이후에는 잠시 그 대장 절제 시기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식이섬유소가 너무 풍부한 경우에는 변이 팽창이 될 수가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한 후에 문합이 돼 있는 부분에 팽창된 변이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폐색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질을 적게 섭취하는 대장 절제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만 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평상시와 같은 식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암이 직장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수술을 받아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직장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항문을 보존하고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발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문에 가까운 경우에는 수술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부분 직장암의 환자의 경우에는 왼쪽 표에 보시는 저위전방 절제술을 시행을 합니다. 직장과 일부 구불결장을 절제하고 항문연에 남아있는 직장을 절제 이후에 남아있는 대장과 연결을 하는 수술입니다. 항문연에 가까운 중하부 직장암의 경우에는 항문만을 남기고 잔여 직장이 없이 항문에 가깝게 연결을 하는 초저위 전방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연결한 부분에 변이 누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장을 복벽 바깥쪽으로 꺼내는 소장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항문연에 직장암이 침범해 있다 하더라도 항문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괄약근간 절제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항문 괄약근은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의 괄약근과 바깥쪽 괄약근이 있습니다. 안쪽 괄약근에 얕게 침범이 된 직장암의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괄약근을 절제하고 바깥쪽 괄약근에 나머지 대장을 이어주는 괄약근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에 누출될 위험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장을 바깥쪽으로 꺼내놓는 회장로 조성술을 시행을 합니다. 조기 직장암의 경우에는 항문을 통해서 절제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3cm 미만의 직장암이 항문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항문을 통해서 수술기구를 집어넣어서 경항문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이 경우에는 조기 직장암의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항문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어서 인공적으로 좀 항문을 만들어주는 장루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수술입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은 배변 주머니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양이 항문 괄약근을 침범한 경우나 종양이 골반을 구성하는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수술을 하게 되면 암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항문을 영구하게 절제하는 복회염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항문을 절제한 후에 영구적인 장루 조성술을 왼쪽 아래에 설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장암 수술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또 암은 전이가 위험하잖아요. 이 대장암은 어느 부위에 주로 전이가 되고 또 생존율은 얼마나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대장암 환자분들은 진단될 당시에 약 10에서 15% 환자에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됩니다. 가장 많이 전이가 되는 곳은 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전이가 되는 곳은 폐고요. 세 번째는 복막입니다. 이러한 전이가 된 대장암 환자분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경우가 5에서 10% 미만입니다. 하지만 수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한 간이나 폐 전이 환자의 경우에는 간이나 폐에 전이된 암종을 절제한 후에 생존율이 절제하지 못한 환자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높은 경우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암이라 하더라도 항암 치료 이후에 절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절제를 권고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무엇보다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예방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원인에도 중요했던 것이 식이요인 아니었겠습니까? 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또 식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치료만큼이나 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악화 요인을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절주하시는 것이 좋겠고 금연과 함께 식사 습관을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 햄과 같은 혼재 식품은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검진입니다. 대장 검진은 45세 이후에 국가암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별자멸 검사나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환자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한 후에 검사를 꼭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대장암은 최근 들어서 발병의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초기 대장암은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고령의 환자에서는 대장 내시경이나 분별자멸 검사를 통해서 검진을 꼭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장암이 진단된 후에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고 직장암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항문을 살리는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재발이 의심이 되는 경우, 재발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을 고려해서 항문을 없애는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대장암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있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치질이 있는 사람은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X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질 환자분들은 대부분 변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변비는 대장암으로 인해서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질적으로 용종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O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체질보다는 환경적 요인이나 혹은 유전적 소인이 제일 많습니다. 가족성 용종증 같은 유전성 대장암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런 유전적인 소양으로 인해서 대장암이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이외 환자분들 중에서는 고령이거나 남성, 흡연이나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 혹은 비만인 환자분들에서 용종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채식이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예, 답은 O입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곡류나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소보다도 채소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생률이 이런 그 과일이나 곡류를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약 절반 이상 대장암 발생률을 낮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이섬유질은 장의 운동성을 높이고 변을 빨리 통과시키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빨리 배출시키고 이 식이섬유소 자체가 독성 물질에 부착이 되면서 더욱 대장암의 발생률을 낮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검진을 하면 분변 자멸 검사를 하는데요. 그걸로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분변 자멸 검사의 필요성과 함께 정확도와 함께 대장 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을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분별 자멸 검사는 변에서 피가 나오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실제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연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장암이 있을 때 분별 자멸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약 70에서 90%까지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암 검진으로 채택이 된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반대로 치질이 있거나 혹은 대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변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이제 거짓 양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 자멸 검사가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대장암 환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위해서 분별 자멸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챙겨 드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 명확한 과학적 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유산균을 장기 복용한 환자분들이 대장암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보고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산균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락토바실루스 같은 유산균의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독성 물질의 생성을 방해하고 장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대장암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유산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유산균들이 모두 다 대장암을 예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진행이 필요합니다. 네. 네. 이 끝으로 대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장암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채워주신다면요? 대장암은 야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암은 아직도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에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4기 암 환자라 하더라도 절제가 가능하면 5년 이후에 완치될 확률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지만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야누스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야누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전임시 건강플러스는 대장암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외과의 노승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장암은 조기에 치료하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요, 용종을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연령대에 맞게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검진 정말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수칙 잘 지켜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